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래.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의 기관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기관은 지난 2월 말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나라 1%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사실 그 올해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내외에서 마이너스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망치를 놓고 보면 노무라 증권이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3.7% 가장 비관적이고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1분기에 마이너스 1.4%로 예상하는 등 국내외 14개의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에 하나 우리가 올해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서기 파동이 있었던 1980년대 당시 마이너스 1.6% 했고요. 또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1998년도 마이너스 5.1% 했는데 역대 세 번째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1차 추경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막 편성된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 여기에다 본예산 512조 원. 사실 정부는 그동안은 이제 본예산 이런 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지 2차 추경에는 다소 신중했죠.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상 이상의 대책,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타이밍과 규모가 중요합니다. 2차 추경은 다음 달 총선 직후, 현재로서는 한 5월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규모는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이 재난소득을 포함할지 여부, 또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인데 이를 감안하게 되면 10조 원이 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재난기본소득, 즉 전 국민에게 돈이나 쿠폰 같은 걸 지급하는 이런 방식 대신에 건강보험료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일부 거부감 때문에 긴급 재난소득을 해달라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재난기본소득 대신에 건강보험자의 보험료를 납부를 일시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건 전 국민이 다 내는 복지제도입니다. 유예되거나 감면해주거나 이러면 모든 가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사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절반은 기업이 내주기 때문에 절반 정도 혜택을 받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그럼 건보료를 깎아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건보료는 소득의 6.67%를 냅니다. 기업 직장인의 경우는 기업이 절반 부담하니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1만 1,000원이에요. 3개월 동안 절반만 감면해 준다면 약 16만 7천 원 정도의 소득 보존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3개월 동안 유예해 준다면 그 기간 동안 33만 원의 지출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보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른 보험제 지원도 이제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연금액이 깎이는 것도 문제고 고용보험이라는 게 미가입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건보료 인하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가구, 기업에 대한 소득 보전해 줄 수 있겠지만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건보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이 세금 혜택이 덜 받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일제히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전체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3조 달러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통 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돈 풀고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공격적인 부양책은 역시 미국인데요. 이미 보름새 기준금리를 1.5%포인트 낮춰서 제로금리고요. 미국 정부는 1조 달러, 1250조 원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1조 달러라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미국에도 독일이 5,300억 달러, 영국이 4,000억 달러, 유럽 주요 국가, 아시아 국가들을 합쳐보니까 총 3조 달러, 3,700조 원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국가도 이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20여 개 국가에서 잇따라 사상 최저 순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 아니다. 지금 시작인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 유럽과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정말 이제 정점에 나고 있는데 이 확산 추세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선생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개의 엠번방을 만들고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온 범죄 집단 중에 박사방 운영자가 잡혔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23일 오전 7시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210만 명이 넘어섰고요. 비슷한 다른 종류의 청원 역시 140만 명이 청원하는 등 전부 다 합쳐서 350만 명이 넘게 등록 6일 만에 지금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벌어졌을지 또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박사와 공범들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과 연결해서 성착취 N번방 문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N번방 문제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갓갓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N번방을 만들었고 그 방의 수가 8개였다. 그리고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사진을 공유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에 사라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박사라는 사람이 2018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 N번방을 또 역시 운영한 것으로 나왔죠. 박사를 비롯한 공범 14명 화요일에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 N번방 사건 왜 이제서야 문제가 된 것이고 이제서야 검거가 된 걸까요? 글쎄, 그 대목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과거의 소란에부터 계속돼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서야 지금 검거가 된 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특히 박사나 갓갓의 문제를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대거 수사에 나섰고요. 그런 와중에 수사가 그래도 지연이 됐던 건 지금 이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외국에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또 특수성이 또 한몫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건데 결국 그 박사방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박사로 불리우는 사람은 잡혔지만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또 박사방 하위에 유사한 성착취 유포방이 60개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나온 소식에 의하면 124명 정도가 잡혔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할까요?
글쎄, 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해외 서버들 같은 경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뭐, 캡처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관련자들을 이제 검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든지 유사한 재료로 유사한 일들을 SNS 서버들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은 사실은 전 세계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이미 알려진 바로는 게임 채팅 서버가 있는데 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는 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 엔진이 있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네. 사실은 상시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굉장히 다 검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N번방 이용자들 중에는요. 다른 방과 착각하고 내가 실수로 들어간 거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N번방이 원래 단계별로 유료제이고 회원 관리를 엄격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실수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맛보기 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네. 한 3개 등급까지 있다고 하는데 점점 등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본인도 불법 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그 룰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예컨대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인증을 받는 이런 이제 범죄에 같이 공범으로서 가담하지 않으면 그 높은 그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어떻게 우연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회원들 중에는 상당히 그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일 뿐 사실은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그 뭐 역할을 담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유료대회방 입장료가 1단계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이고 2단계는 70만 원이고 3단계는 뭐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가상화폐를 또 환전해서 뭐 현금 1억 8천만 원으로 만든 그런 정황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대신에 맛보기 방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속여서 신상을 털고 살해 협박까지 하면서 노예라고 부르고 성착취물을 만들어낸 N방 이용자가 26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최고 동접수가 1만 명을 넘길 때도 있다는데 왜 이런 성착취물을 만들려고 협박하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럴까요? 뭐 일단은 돈이 되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돈이 된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회원이 만약에 10,000명이라고 하고 그들이 100만 원씩을 냈다고만 생각해봐도 그 액수가 지금 범죄 수익으로 보면 수백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보다 더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물색을 해가지고 개인정보까지 전부 다 빼낸 거죠. 그 회원 중에는 공익요원이 2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공익요원이요? 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센터에서 10년 전 주소까지 전부 다 가족 뭐 명단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의 올가미에 한번 걸려들면은 덫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음란물이 계속 제작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이랬던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일망타진했다고는 하지만 잠깐 음란물을 내렸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또 유사한 뭐 암시장이 또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뭐 집중 수사를 하고는 덮어놓을 문제는 절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를 포토렌에 세워달라는 청원 동의 인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오전 7시 50분 기준으로 210만 명이 넘어섰고 또 유사방도 150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박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글쎄 뭐 지금 포토라인에 신상 공개된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살인죄를 적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성범죄에서 과연 신상이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공개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좀
지금까지는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뭐 반신반의 오늘 이제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공개를 해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제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이제 위화감, 제지력이라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의 필요성은 뭐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경찰청에서 했던 신상정보 공개 기준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 위원이 갑작스럽게 구성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예, 또 그렇습니다. 위원들 간에 좀 논의가 아주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좀 저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처벌 수위도 약한데 이 사람들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경찰이나 우리 위원회가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또 조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론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수년간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소란에까지 올라가면 99년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난 뭐 십수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법기관은 당연히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욕을 얻어먹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뭐 사회적인 해악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 소재 부분을 생각을 통감을 하신다면 네. 이번 건만큼은 지금 여론의 흐름에 맞추어서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는 상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지금 국회 청원을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집행할 수 있는 뭐 입법이라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만약에 이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 공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원하는 사람들은 가입했던 26만 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신상 공개라도 함으로 인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그 밝혀진 박사방 피해자 수가 74명, 이 중에서 미성년자가 네, 네. 1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네, 어떤 알려진 피해자만 그런 그렇죠. 거고요.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박사는 처벌을 어떻게 받고 또 뭐 피해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제 박사의 역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접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박사가 과연 그러면 음란물을 촬영한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묻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혹시 이 사람이 성범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형량을 가르는 기준이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형법의 기준이 형량을 가르는 뭐 근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짓을 했는데 네. 온라인 기반한 뭐 독특한 신종 이런 성범죄 이건 사실은 집단 성범죄입니다. 네, 조직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데다가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박사와 굉장히 흡사한 일을 한 그 전에 처벌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워치맨이라는 감시자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 사람의 형량이 1년 반이 나왔답니다. 1심에서. 1년 반밖에 안 나왔습니까? 아, 1년 반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만약 직접 성폭행에 가담을 했다면 형량이 뭐 9년, 10년씩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만든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만 시키고 회원들만 모집을 해서 수익을 취한 거라면 이건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또 이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도 매우 낮겠지만 이미 10년 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주소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 나와가지고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던데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이제 온라인 성범죄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음란물이라는 게 한번 삭제해도 몇 년 후에 다시 또 탄생하고 다시 유포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국가가 결국은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방을 못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 등 굉장히 좀 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법률도 개정을 하고 새 삭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지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사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그 기록 같은 거 혹은 관련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들이나 정보를 막 숨기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네, 네. 그럼 이런 사람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 그냥 단순히 본 사람들은 네. 사실은 현재로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들이 삭제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증거를 훼손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구속 우선 수사를 특히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보기만 해도 예컨대 지금 3등급 정도 되는 회원 정도의 액티비티를 했다면 그 네.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뭐 입법을 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강간 뭐 현재 뭐 방송이 되고 있는 강간 영상을 본다. 그것도 사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왜 그런 불법 영상 아이들을 막 가학적으로 학대하는 거를 왜 보고만 있습니까? 신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 그 보는 사람들도 유저들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상의 등급에 따라서는 사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을 하든 입법을 하든 틀림없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왜 그래요? 관현증 때문인가요? 글쎄 뭐 관음증부터 흥미부터 시작하겠지만 심화되면서 결국은 가학적인 뭐 성도착오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형사처벌 수위가 결국 낮기 때문에 N번방 가입자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들은 형사적 처벌이 안 받고 자기네들 잘못 잘 뉘우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무분별하게 또 그분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한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있는 정도를 처벌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 이제 그 책임은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실 국회 청원 1호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N번방 사건이. 방지법. 예. 근데 제대로 개정이나 입법이 되지 않은 채 그때 이제 개정이 된 게 뭐냐면 뭐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뭐 사람 얼굴 뭐 연예인 얼굴을 이제 음란물에다 갖다 입히는 거 편집하는 거 이 정도만 사실 죄명으로 인정을 하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인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원분들은 연세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음란물이라고 했을 때 이 음란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물이라는 법률 용어를 일단 만들고 네. 그리고는 이 성착취하는 온라인에서 성착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입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아,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적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범죄만큼 수법이 악랄하고 사실 이것도 잔혹한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뭐 지금 미성년 피해자, 어린 이제 중학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 중에 이제 가까이 한 행위나 뭐 박사가 한 행위 중에 미성년 피해자들이 겪은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하면 지금 자해하는 거를 시킨답니다. 자해를 시켜요? 네, 자해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자해가 성기 같은데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노예라고 쓰게 한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평생 그 문신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죽는 것보다 더한 피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를
상상을 안 하고 지금 입법을 하시겠다는 건 좀 넌센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범죄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하시니까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그 관심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정신과 치료 등이 꼭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불안 장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보통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피해가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잘못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연대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난주 금요일에 배우 정준 씨와 연결해서 미래통합당에 고발당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에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 즉 정준 씨를 고발했다고 알려져 있는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에서 반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김예원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정준 씨 포함 21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정준 씨 포함 21명의 그 악플러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의 댓글을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에서 이제 고발하면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 결정하게 된 이유 뭘까요?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나 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유명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악플이 달리고 또 그 악플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배우 정준 씨도 그런 부분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정준 씨를 단 한 번도 뭐 사석에서라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플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거나 욕설 댓글을 다는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런 행동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당원 모임에서도 이로 인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정준 씨가 인터뷰하시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다시 들어봤는데요. 정준 씨께서는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통합당이 나를 고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해서 고소를 한 게 아니고 또 정준 씨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를 좋아한다, 지지한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던 정준 씨와 또 다른 21분께서 작성한 글과 댓글을 보면 정말 좀 입에 담기 부끄러운 욕설과 비방 글들이 있거든요. 네. 뭐 정준 씨의 댓글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황교안 대표에게 죽기를 각오해라 잘가라고 댓글을 다셨다던가 아니면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관련 기사에 뭐 빙신 또는 뭐 개쓰레기 자식, 너 같은 자식이 친일파야 이런 식으로 댓글을 꾸준히 다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본인도 악성 댓글로 인해서 악플로 인해서 본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을 비방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고소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뭐 개쓰레기 자식이라고 했던 분들도 누구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아들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고발이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가지더라고요. 미래통합당 당원들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당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까? 순수하게 저희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의 결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통합당 당원이긴 하지만 이 모임 자체가 자발적인 모임이고 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플러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거는 저희 당원 모임 자체의 결정입니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준 씨 얘기는 조금 이제 다르더라고요. 극우 성향 특정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댓글을 유추해 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에서 고발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특정 커뮤니티, 특히 극우 성향의 특정 커뮤니티하고 뭔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원 모임 멤버가 페이스북에서 정준 씨가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악플을 단 것 같다라고 게시를 한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준 씨의 SNS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정준 씨가 자기가 쓴 댓글이 맞다고 인정하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지금은 글을 삭제하셨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정준 씨의 그런 실토를 토대로 정준 씨를 고발하게 된 거고 저희는 뭐 특정 성향 커뮤니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뭐 정준 씨가 그 커뮤니티 이름 일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베를 끌어들여서 뭐 악플 논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말하게 되면은 뭐 황교안 대표나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네. 국민들이 이런저런 식의 악플을 많이 답니다. 근데 그런 네. 것까지 일일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고발을 한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던가 아니면 정치에 대한 국민이나 시민의 그런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일반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다는 것하고 실제 네. 정치인에 대한 악플을 다는 것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반응들을 접하긴 했는데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욕설이나 아니면 비방글 또는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까지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당 차원이 아닌 당원 모임이 순수하게 악플러들을 고소한 것처럼 형태는 띠지만 실제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악플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원 모임에서 미래통합당과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여기서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고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가짜뉴스라던가 아니면 특정인을 겨냥한 악플에 관한 얘기들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총선이랑 관계없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개수나 방법 또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맞불 작전을 놓듯이 비방 댓글을 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본인이 얘기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통합당 당원 모임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한다고 하니까 혹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없던가요? 저희는 사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어서요. 어떤 당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연락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연락을 취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중들이 보기엔 미래통합당 당원과 미래통합당 당 그 자체하고 구분이 사실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당원들의 모임이 미래통합당 당을 대표하진 않는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준 씨 외 21명에 대한 악플 고소 계속해서 끝내지 않고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가 문제 삼은 악플이나 게시글들을 모두 지우시고 본인이 욕설하셨던 특정 인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고 또 그 사과가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는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추후 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예원 미래통합당 당원모임 대표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수사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3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진단이 가능했던 것은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WHO 사무총장이 한국을 언급하면서 혁신적인 검사 전략을 개발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진 능력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진단검사학회 코로나19 TF위원이시죠. 홍기호 서울의료원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능력, 이게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앵커께서 33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한 2만에서 2만 5천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33만 건은 아마 사람 수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현재까지 누적 검사 건수가 한 60만 건 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검사가 가능해요. 2만 5천 테스트, 그 한 사람당 하나씩만 하면 2만 5천 명까지도 가능하겠죠. 와, 그런데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 검사 시작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모든 게 원만해서 중간에 지연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은 짧게는 3시간 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통 검사를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취합하고 하면 최대 6시간 정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사실은 좀 하루도 더 넘어서 기다려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짧아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검사 방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초창기에 이틀 정도 걸렸던 것은 이제 소위 판코로나 검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이 규명되기 전에 썼던 방법인데요. 유전자가 규명이 되면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키트가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좀 검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갑자기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이거랑은 무관합니까? 네, 전혀 무관합니다. 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키트는 총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현재 긴급 승인된 것은 총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요? 네. 그러면 이 검사 키트 종류에 차이가 있나요? 검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어떤 유전자를 몇 개를 검사하는가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유전자를 반드시 검사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변이나 이런 오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유전자를 선택하느냐가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는 차이가 없고 그 약간 방식이 서로 다른 것들이다. 네네. 그러면은 결과의 정확성 이런 것들도 다 똑같네요. 그러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정했던 검사 방법이 바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고 하는 건데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는 엄밀하게 말하면 검사 방법은 아니고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고요.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이요?
네, 가래나 혹은 이제 비인두 도말이라고 하는 호흡기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고 나면은 거기를 다 소독하고 다음 환자를 봤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 방식이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채취하고 바로 차 타고 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방식을 바꾼 겁니다. 검사 방법은 아니고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초창기에 했던 그런 검사 방식은 뭐 주사를 통해서 피를 뽑고 이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호흡기 검체라서 주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시면은 이제 면봉 같은 걸로 코 깊숙이 집어넣어서 상기도 검체를 채취하고 그리고 이제 가래를 뱉어가지고 두 가지를 검사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확진자가 맞다고 하면은 그분이 가래를 뱉거나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다 소독하고 다음 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하고 다음 분 받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방법을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고 바꾼 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네. 검사소에 검사하러 갔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소독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제때 채취를 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시간 정도가 좀 많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할 수 네.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을 네. 해결했다. 네. 그런데 왜 자꾸 검사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성이 나왔다가 뭐 양성이 나왔다가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60만 건을 시행을 했는데 그렇게 화제가 된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건들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이 되면은 처음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다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몸 안에서 늘어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치료가 되면 바이러스 양이 다시 줄어드는데 그중에 어느 시기에 검체를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검출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기인한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한 열흘 네.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FDA가 한국산 코로나 검사 키트는 부적합하다 뭐 이런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판정은 아니고요. 그런 레터가 청문회에서 이제 그린 하원이라는 분이 인용을 하셨는데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항체 검사법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검사법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지 않은 방법을 일부 업체에서 수출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건 오해였군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사용한 게 아닌 것인데 잘못된 네네. 코로나 청문회 관련해서 잘못된 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네. 좀 받았군요. 네네. 그런데 홍해걸 의사도 사실 좀 미국 의회 발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은 또 의학 전문 기자다 보니까 저희가 말을 무조건 안 믿기도 곤란하고요. 예, 근데 그 청문회 내용을 저희도 면밀하게 해봤고요. 이제 네. 홍익월 기자의 발언도 봤었는데 다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논란이 됐던 건 아마 항체 검사를 의미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항체 검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법으로 인정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았던 방법인데 그런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최근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17살 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 네. 감염이냐 아니냐 12번이나 검사를 했었었는데 음성이었다. 그랬는데 네. 마지막에 조금 미결정이라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이가 네. 41도나 넘는 열을 고열 네.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네. 겁니까? 일단 왜 그렇게 12번의 검사를 시행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인께서는 명백한 폐렴 환자였고 그래서 호흡기 검체를 채취하는 게 맞습니다. 폐병이 있으니까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은 사실 코로나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결정으로 나왔던 것도 이제 소변 검체에서 미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에 질환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소변에서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2개의 유전자 이상을 반드시 다 검출이 됐을 때
코로나 확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경우에는 두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나와서 이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서 미결정을 하고 그거는 이제 양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양성으로 이제 와전이 되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인께서 코로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검사 결과도 코로나를 시사하지 않는데 좀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검사를 했던 영남대병원에서 뭔가 미결정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 내부적으로 무슨 감염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했어요. 예, 좀 그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여러 번의 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음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남대병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서 환경의 오염 같은 것도 없고 이제 그 영남대병원도 검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이제 계속 불러오는 그런 구조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 고인께서 코로나였다거나 혹은 영남대병원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은 사실 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산된 걸로 나오게 되면은 비용을 국가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결과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코로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전부 국가 비용입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국가 비용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전혀 코로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본인의 의지로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면은 그런 비용까지 국가가 세금을 부담해서 비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전혀 본인 부담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뭐 어디를 다녀오셨거나 혹은 증상이 있거나 해서 코로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다.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담당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면 전액무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해외와 달리 우리가 이렇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 검사 방법을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2015년 메르스 때 우리가 참 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사를 바로 제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뼈아팠던 실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그때 교훈을 잊지 않고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과정이 없도록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협력이 또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내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좀 빠른 배치가 가능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일단 우리나라의 그 검사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검사 키트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사 키트가 수출이 되고 있죠, 해외에? 네, 수출 절차를 일부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5개의 키트가 긴급 승인됐는데 해외 수출 허가된 키트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키트들도 있습니다. 충분한 평가를 했는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민간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식약처에서 수출 허가를 내준 부분이라서 식약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용해보지 않은 키트라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그 대한진단검사학회에서는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키트들이 막 그렇게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신뢰성 같은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써보지 않은 것을 뭐 폄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학회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진단검사학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기초과학 분야에 또 종사하시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한 번씩 있으면서 검사 능력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진단 검사 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제
네. 진단검사기라는 분야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뿌듯하기도 하지만 또 부족한 면도 아직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이제 검사에서 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제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병원이나 이제 아무래도 병원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진단 네.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그 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검사의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어떤 수익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 보건 재정도 절약이 되고 이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검사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 검사가 처방했을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검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검사 실력이나 키트 엄청나게 신뢰성 높고 정확하다. 우리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호 대한진단검사학회 코로나19 TF위원이었습니다. 노예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